안녕하세요. 오늘 좀 많이 오셨네요. 지난주까지 우리 양도소득세 얘기 다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오랜 시간 했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소득세, 여러분이 주로 임대가 아마 중심이었으니까 임대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고 나면 요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임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요 다음에 그렇게 하고 일단 강의를 마친다고 그럽니다. 또 다음에 하고 안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공시를 측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하고 요 다음 시간 끝까지 하고 일단 쉬도록 하는 모양입니다. 어제 저는 이 생리적으로 말이죠. 생리적으로 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평생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못 고쳐요. 고칠 기회가 있으면 딱 군대에 갔을 때 한번, 군대에서는 늦잠 못 자잖아요. 그때 고치려고 했는데 역시 못 고쳤어요. 나오니까 마찬가지예요. 도로 집으로 오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도 말이죠. 12시 안에 자는 일은 거의 없어요. 빨리 자야 12시, 1시, 2시 이렇게 자고, 근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또 7시, 8시, 안 깨워지면 9시, 10시 막 자거든요. 생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야행성 인간이라고 그러죠. 주로 밤에 활동하는. 또 이렇게 밤이 늦어갈수록, 밤이 깊어갈수록 정신이 또 맑아져요. 그렇게 글을 쓴다든지 하면 밤에 써야지 다른 때는 안 돼요. 그런 생리를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서 밤에 책을 보기도 어렵고 오니까 그 텔레비전을 많이 봐요. 보면 그 쓸데없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보니까 그 늦은 시간에 또 전직 대통령 또 이렇게 어떻게 잡혀가고 이 복잡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순간에 왜 저렇게 되는가, 역대 대통령이 다.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을 건데, 제가 그런 걸 알 도리는 없지만은, 그건 무슨 얼마 어디서 뭘 먹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 저 나름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이 전에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남자는 생내적으로 남자는 정치적인 동물이다. 남자들은 정치 얘기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정치는 정작 안 하는 사람들도 정치 얘기 좋아해. 만나면. 그러죠? 남자들. 또 여자들은 뭐냐면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맞는 것 같죠? 종교단체, 종교 강의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든지 보면 온통 거기는 여자들 뿐이야. 그렇죠? 그 많은 강당의 여자들이에요. 그것도 여자들이 또 열심히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남자는 정치적인 동물이고 여자는 종교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말이죠. 남자가 정치에 맛을 들이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지금 맞잖아요. 남자가 정치에 맛을 들이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성을 잃은 짓을 많이 합니다. 요새 사건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본래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치에 맛을 들이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려요. 여성은 그럼 어때요? 종교의 맛을 들이다 보면 또 여성은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런 좋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상한 종교 옛날에 박장로 무슨 종교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살림도 내팽개치고 남편도 내팽개치고 많이 했죠. 지금도 많고. 그래서 여자는 종교의 맛을 들으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어제 같은 사건도 근본적으로 그거예요. 남자들 정치 좋아하고 여자들 종교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 빠져서 맛을 들이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이성이거든요, 이성. 근데 이게 생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 첫 번째 딸을 하나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딸은 이렇게 신문을 보면, 이제 중학생이 되면 신문도 떠들어보고 하는데, 딸은 신문을 보면 어디를 보느냐면, 앞에 1면, 2면은 안 보고, 저 가운데 들쳐요. 거기 뭐냐면, 연예인 얘기, 무슨 뭐, 영화 얘기, 문학 얘기,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부터 봐요. 1면은 안 보고. 근데 이제 남자애를 키워보니까, 1면을 봐요. 정치 얘기, 뭐 그런 얘기를 중학생이 됐는데 보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남녀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리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말이죠. 그 유명하신 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니체는 그걸 이제 뭐라고 설명했느냐. 그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권력의 의지다. 권력의 의지. 모든 사람은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본능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얘기는 그런 정치 권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뭘 파고 들어가고 끊임없이 이겨내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제 것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권력의 의지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정치 권력이죠. 모든 사람 다 권력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그분이 그걸 설명을 아주 잘한 게 뭐냐면, 가령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흙 같은 데 떨어지면 금방 빗방울이 떨어지면 패이지만은 바위에 떨어지면 패여요, 안 패여요? 안 패이죠. 그런데 계속 100년, 1000년, 10,000년 떨어지면 바위가 어때요? 빗방울이 떨어진 데가. 움푹 패이죠. 그게 바로 권력의 의지라. 끊임없이 파고들라고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다 보면 그게 패인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권력의 의지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렇게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대로 표출되면 그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심하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 아주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쩌게 대통령 같은 경우나 뭐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모든 사람의 권력의 의지가 있으니까 다 권력의 의지 그것이 죄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1차적으로는 본인이 책임이 있는 거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측근들도 책임이 있잖아요. 대통령 사건 날 때도 보면 전부 측근들이 뭐 달라붙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세 번째는 국민도 책임이 있죠. 잘못 뽑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국민들은 위임을 한 사람이고 대통령은 그 측근들은 수임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위임자와 수임자 사이에 신의를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하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깠다가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또 내가 좋은 걸 봤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었다고는 근세조선 때도 보면 우리보다도 더 잘 된 제도가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좀 얘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아까 이 측근들도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세조선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한문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한문 풀이보면 재미있는 게 많은데 이게 사자잖아요. 사법부 할 때 사자. 이 사자 색인이 뭐죠? 무슨 사자라고 그러죠? 맡길 사자입니다. 맡긴다. 예? 맡길사. 그러니까 맡기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맡길사고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맡을사 그러면 되겠죠? 하여튼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근세조선 때는 뭐가 있었느냐면 사헌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헌부. 이 법헌자니까 뭘 맡겼어요? 법을 맡긴 거죠. 그게 이게 대법원, 지금 현재 대법원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관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뭘 맡겼어요? 다 사자 돌림이니까.
간하는 걸 막혀서 간은 간청한다. 근데 임금한테 가서 왕한테 가서 자꾸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이 간하는 것을 맡은 게 사관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지금 같으면 공무원 체계에서 일종의 특별한 직책을 가진 게 이 사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하느냐면 맨날 왕한테 가서 이거 아니 되옵니다,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사관원.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전에 보니까 이게 조선시대에 말하자면 언론이다, 이게. 아무도 비평을 할 수가 없어요, 왕에 대해서는. 오로지 왕을 잘했다, 잘못했다,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사관원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세조선 때 우리의 언론이 바로 이거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뒤에 쫓아다니면서 해코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 나한테 좋은 게 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사관원들이 가서 왕한테 가서 그거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해버리면 이거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 그 사관원 뒤에 가서 어떤 때는 망치로 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왕한테 가서 안 된다고 한 놈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모아서 동네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게 서울의 사간동입니다. 사간동. 이 사간동이라고 사관원들만 모아서 동네를 하나 만들어주고 지켜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놈들이 와서 때려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상당히 민주적이었다, 이 사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요전에 우리 보니까 말이죠. 이 사관원들이 왕에게 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늘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한다거든요. 근데 요새 그런 사람이 있느냐?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장관들이 몇이나 되느냐?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그냥 다 가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해다가 이렇게 판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도 이런 사관원처럼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조선시대에 이게 상당히 민주적으로 잘 운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전에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어디 나왔는데 500년 동안, 근세조선 500년 동안 이 사관을 한 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왕한테 이 간청을 한 것이 몇 번인가를 조선실록에서 누가 다 세어봤대요. 몇 번 했느냐? 6만 5천 번 했다는 거예요. 6만 5천 번 왕한테서 아니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 싫어해요.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구냐? 연산군이었다는 거예요. 연산군. 왕이 최고인데 맨날 와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하고 아주 사이가 나빠요. 이 사관원들하고. 그래서 6만 5천 번을 했다고 며칠 전에 어디가 나와서 제가 이걸 나누기 500년 해보니까 3일 걸러서 한 번씩 간을 한 거예요. 왕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생각처럼 권한 행사를 임금 마음대로 못했던 거예요. 네? 아주 잘 된 거예요. 오늘 얘기를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 사자가 또 하나 이제 또 재미있는 풀이를 하면 뭐냐면, 우리가 사법부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법부, 지금 대법원, 사법부 이게 맡긴 사자니까 뭘 맡겼어요? 법을 맡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법대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 이 글자 재미있는 것은 천주교의 신부를 다른 말로 하면 사제라고 그래요. 사제. 보통 부르기는 신부라고 부르는데 이 신부의 직책은 사제입니다. 사제. 그 제자가 무슨 제자입니까? 제사. 그러니까 뭘 맡겼어요? 제사를 맡겼어요. 그 제사를 맡은 사람이 사제예요. 누구 제사를 지냅니까? 예수님 제사를 지내는 거죠. 2000년 동안 쭉 지금도 지내고 있잖아요. 천주교에 가면 지금도 제사를 지내요. 날마다 미사라는 게 결국 제사거든요. 제사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이 이렇게 잘해야 뭐가 잘 되는데 요전에 또 신부도 또 무슨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람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 나름으로 어제 뉴스를 보면서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 지나친 끊임없는 이 인간의 의지가
권력의 의지가 이렇게 사로잡는다면 제도가 이렇게 될 수도 소용없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얘기 여러분하고 하고 싶어서 잠깐 시간을 빌렸습니다. 이제 지나간 얘기 중에, 지나간 설명 중에 보충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이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새 무슨 특강을 하고 뭐 문제되는 거 많이, 뭡니까? 요새 특히 강남 일대 난리가 났죠? 그 주택 임대 때문에 그러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긴다. 그거 가지고 요새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났는데, 그래서 요새 갑자기 중의원 사람 많이 생기고 양도원 사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주택 면하려고. 그게 강남 일대가 지금 시끄럽단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 내가 들은 얘기로는 누가 강의 잘하는 분이 거기도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강의를 들으러 가면 한 사람이 100만 원씩 받고 했대요. 여러분 100만 원 내고 가서 들으신 분 있어요? 50만 원으로 줄였대요. 50만 원. 그래가지고 아주 장사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강의에서 내고 합니까, 지금? 수강료 안 내죠. 그러니까 여기 공실 회장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별별 강의 다 해주잖아요. 어저께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놈 50만 원을 받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새 다주택자 그거 강의해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거죠. 네. 지금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었는데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은 게 뭐냐면 지금 등록을 하라고 권장하잖아요. 등록을 하면 등록한 집은 집 수를 계산할 때,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빼준다. 가령 2주택인데 하나는 등록을 했다. 그러면 하나 빼면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1세대 1주택이죠. 3개 있는 사람 2개 등록하면 2개 빼주면 또 하나밖에 안 남죠. 그래서 중과세를 막는 거잖아요. 2주택 가진 사람은 얼마를 더 붙여요? 세율을? 10% 더 붙이고 3주택은 20% 더 붙이고 그러니까 가령 내가 본래 내가 내야 할 세금이 30%에 해당된다. 근데 거기다 20% 더 붙이면 50%를 내야 되잖아요. 거기다 주민세 또 10% 더 넣으면 55%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난리란 말이죠. 근데 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그러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빼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등록 안 하는 사람들 많어. 응? 저희가 질문 받은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요전에 지난 시간에 강의하다시피 지금까지 등록을 못한 사람은 이달 말까지 등록을 하면 지나간 임대 기간 등록한 것처럼 다 합산해 주겠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오늘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지나간 거 다 무효고 아무 소용이 없고 등록한 때로부터 다시 그 기간이 진행되어야 된다. 근데 등록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하나는 구청의 임대 사업자 등록. 이렇게 두 가지를 하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빼도 또 안 된다. 마지막 등록한 날부터 계산해서 5년 또는 8년 이거 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특히 세무서 가면 그냥 사업자 등록 내달라고 하면 쉽게 내주는데 구청에 등록으로 가니까 등록 안 해줍니다. 그 얘기 수없이 나한테 많이 했죠. 안 받아준다. 그 안 받아준 이유가 뭐냐 하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본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 다가구 주택 중에 그 한 칸을 내가 사니까 사는 사람한테는 안 해준다. 그래서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공실이니까 등록 안 받아준다고 해서 안 받아줘. 그래서 등록을 못 한다는 분이 나한테 많은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대표로 구청에다 그걸 질문을 했어요. 구청 엄청나게 전화 가면 며칠 만에 한번 걸렸어요. 구청에. 그래서 물었더니 실제 주택과에 있는 사람하고는 전화가 그래도 안 돼요. 민원실이 있는 사람이 주택과에 가서 알아봐 주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라고 그래요.
이제 본인이 거기 사니까 왜 안 해주느냐. 지금 주택은,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를 몇 개로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로 본다고 그랬죠. 그게 자기가 거기 사니까 자기가 주민등록이 거기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서류만 볼 때는 집 한 채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살아요, 주민등록. 근데 무슨 임대냐. 그래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도 알긴 알죠. 자기는 조금만 살고 나머지 내주는 것도 알지만은 법률상으로는 1주택으로 보니까. 그 주택 하나인데 자기가 거기 사는데 어떻게 임대를. 그래서 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저도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한 가지. 공실이 있어서 안 해준다. 임대가 안 돼서. 그것도 내가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임대가 안 나가서 안 해주는데 그 공실이 있다고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렇게 해서 임대가 안 나가서 공실로 있을 때는 해준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여러분들도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임대가 안 돼서 공실이냐, 자기가 사느냐, 남이 사느냐 이런 걸 자기들은 책상에 앉았으니까 모르니까 그 실제 공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면 그것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입증을 하냐 그랬더니 뭐 수도요금 나간 거, 전기요금 나간 거 이런 거 보면 공실인지 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안 나가서 공실로 있다 그런 건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저도 궁금한 거 두 가지를 풀었어요 어제. 여러분 질문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런 건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동안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추가로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럴 것이고 오늘은 이제 교재를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맨 앞에 이제 소득세법 표지를 넘어가면 소득세 체계도가 나와 있죠. 이제 종합소득편인데 글자 그대로 종합하니까 모든 소득을 합쳐가지고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몇 가지가 합쳐집니까? 6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여러분은 지금 임대사업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사업소득. 그 다음에 월급 받는 게 있으면 근로소득, 연금 받는 게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를 종합해서 과세하도록 우리 과세 체계가 되어 있죠, 지금. 이런 얘기 간단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와 배당소득은 특별히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것만 여기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럼 2천만 원이 못 되는 건 어떻습니까? 세금 매깁니까? 안 매깁니까? 세금 매기기는 매기는데 어떻게 매겨요? 이자나 배당을 줄 적에 주는 사람이 세금 일부를 떼가버리죠.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죠. 종합은 안 하고. 그런 것을 좀 분리과세라는 분리해서 과세하는. 그냥 원천징수로 끝나버린다. 얼마 떼가냐면 14.5% 떼가거든요. 그걸로 끝난다. 근데 만약에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종합해서 소득 금액이 커지면 14.5만 과세하는 게 아니고 내가 30%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겠죠.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천만 원 이상 받는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가끔 얘기가 2천만 원도 너무 많다. 1,000만 원 이상만 앞으로 1,000만 원만 빼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아직 안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 말고 두 번째는 퇴직소득이라는 게 있고 양도소득이 있고 우리가 배운 거. 근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을 안 하고 각각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 소득체계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있는데 그중에 종합하는 것은 6가지만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갑시다. 연금소득은 얼마까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연금소득은 종합을 안 했는데요. 최근에 연금이 어쩌고 고갈되고 뭐 어쩌고가 자꾸 지금 보는데 약 이렇게 보면 약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 그 이하는 괜찮고 초과해서 받는 사람이 되게 여기 걸립니다. 예. 저도 연금 받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 좀 있었잖아요. 교수로. 그 연금 받아요. 연금 받는데 지금 300만 원에 조금 모자란가 봐요. 거의 받는데. 그래서 지금 종합과세 안 합니다. 저는. 예. 그런데 30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고 요새는
그 반밖에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300만 원씩 주다가 저처럼 저는 세무사에서 소득이 있잖아요. 그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만 받아가지고 잘라버렸어요, 반으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부 기금이 고갈되니 갔었다. 그래가지고 받다가 잘렸어요, 반으로. 그래서 저는 종합과세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종합소득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사업소득,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임대사업소득. 예, 아시다시피 이 소득세라고는 글자 그대로 소득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소득이 뭐냐 하는 걸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통 소득과 수입을 이렇게 혼동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임대료 1,000만 원 받는다 그걸 소득이라고 한 달 소득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수입이지 소득은 아니고 소득은 그러면 어떤 게 소득이에요? 거기서 경비 나간 거 다 빼고 나머지 진짜 내 포켓에 남은 것만 이게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게 소득이다. 만약에 경비가 수입보다도 더 많으면 어때요? 적자죠. 그게 결손이에요, 결손. 그러면 세금 안 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장부를 해야죠. 장부를 해가지고, 내가 1년간 해봤더니 비용이 수입보다 더 많았다. 그럼 세금 못 낸다고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걸 부지런히 경비 나간 걸 다 주워 모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안 하니까 그러지, 그걸 주워 모으면 상당한 돈이 돼요. 가령 저 같은 경우에 어저께 어디를 가서 주차비를 1,500원 내라고 그래요. 1,500원 그것도 딱 영수증 받아 넣거든요. 그게 모아지면 상당하다는 말이죠. 뭐 기름 넣은 거 뭐 한 거 많잖아요. 그걸 모으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자꾸 세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경비를 다 공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임대업자들을 보니까 가장 경비가 많이 나는 것은 뭐냐면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건물을 사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감가가 안 되는 거니까 토지는 빼고 건물은 전부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잖아요. 그게 감가예요. 그것을 매년 조금씩 쪼개서 비용으로 넣어가는 거예요. 실제 돈이 나간 건 아니지만은 그게 감가상각비예요. 가령 보통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 보통 철근으로 넣어서 철골 건물 이런 것을 보통 가령 내용연수 그것이 몇 년 가는 거냐 40년 간다. 그러면 40분의 1씩 매년 비용으로 넣어줘요. 이게 커요. 이거 안 들어가면 여러분이 경비 아무리 부지런히 주워 모아도 안 돼요. 소득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경우 같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살 때부터 제대로 내가 산 값을 다 장부에 올리고 그 장부에서 이렇게 매년 비용을 떨어져 나가면 되는데 대부분 그걸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 옛날 거 자료가 없는데 지금 뭘 넣느냐. 계약서 같은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장부하려면 이제 올리고 그걸 비용으로 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큰 빌딩 같은 것은 이 근사한 빌딩 말이죠. 이것들 다 결손이에요. 거의 다 결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화려한 건물인데 무슨 결손이냐. 감가상각비가 워낙 많이 털려나가요. 실제 돈에 나. 그러니까 실제로 임대료 받아서 돈은 남아있어요. 그럼 돈 나간 게 아니거든. 감가상각비로 털어져 나가요. 근데 그러려면 미리 건물을 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빠짐없이 장부에다 건물을 얼마짜리다 이렇게 올리고. 근데 그걸 대부분이 게을리했거든. 그것도 옛날에는 이렇게 과세를 철저히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생각들을 안 한 거죠. 지금이라도 하고 싶으면 옛날 계약서 찾아서 건물이 얼마짜리인가 이렇게 장부에다 올려서 지금부터 감가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전에 그건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시니까 할 수 없이 그런데 전에는 그거 안 따졌는데 요새 와서 그걸 따져요. 소득세로 써먹은 부분은 빼라. 양도소득세 때. 이제 그런 문제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쪽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소득세 많이 내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봐주죠. 근데 문제는 계약서를 보시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10억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아까 토지는 감가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건물을 얼마 치고 올릴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구분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구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건물 기준 시가하고 토지 시가를 각각 했더니 5대5다, 6대4다 비율이 나오죠. 그러면 전체 산 가격을 비율 쪽에서 요만큼은 건물이다 하고 올리면 돼요. 예, 그래서 감가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제 예? 아, 뭐든지 다 되죠. 근데요, 이거 감가상각하는데 매매할 때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예? 매매. 그 건물에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건물을 팔을 때는 이 감가상각을 함으로 해서 건물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아, 그런 거고 상관. 실제 매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세금 계산만 그렇게 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모든 경비를 계산하면 된다.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작은 건물들, 아까 비용을 부지런히 주워 모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차 타고 가다가 통행료 몇 푼 낸 것도 버리시지 말고 다 모아요. 저는 이 꼭 돈처럼 말이죠. 현금처럼 여기다 이렇게 딱 챙깁니다. 임대업에 뭐 그런 주차나 기름값이 임대 사업자들은 별로 안 해요. 아니, 돼요. 네, 그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우리 세무사는 안 된다고 그랬지.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모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무리 모아도 얼마 안 되더라. 그런 분 많아요. 부지런히 모았는데 1년 경비 얼마 안 되더라.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하다시피 또 뭐 인정 안 해주더라. 차량에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조그마한 사업자들은 차량 한 대 들어가는 것이 큰 비용이에요. 하나의 차량 유지비가. 차만 해도 또 차 산값에 그것도 아까 감가상각하면 되거든요. 차도. 차는 보통 4년, 5년이에요. 그 연수가. 그러면 산 것을 4년, 5년으로 나눠서 비용으로 넣어요. 차도. 근데 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인정 안 해주더라. 그것은 옛날에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임대 좀 하는데 무슨 차가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많이 했는데 요새는 거의 다 해줘요. 왜냐하면 새빵 사는 사람도 다 차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인정 안 한다. 그건 얘기가 안 되고 더러 간혹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다 돼요. 예? 제가 그래야는 세무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세무사가 장난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와서 띵깡 놓는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지. 뭐 1년 됐는데 개인은 안 된다고. 아니 그런 법도 없어요. 그런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예? 시도를 해보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무리 부지런히 주워 모았는데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세금 많은데. 그래서 정부가 이 사람은 그렇게 뭐 챙기지를 안 했다. 비용 나간 것도 안 채우고 장부도 안 만들고 했다. 그럼 비용을 하나도 인정 안 해줄 거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그런 증빙이 없더라도 빼줘라. 그 오늘 지금 나눠드리는 그 별지 그겁니다. 그거. 받으셨죠? 오늘 별지 나누는 이게 뭐냐면 맨 위에 뭐라고 했으니까 부동산업 및 임대업 그랬죠? 이런 경우는 소위 추계 결정한다고 그래요. 추계. 실제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미루어 가지고 이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추계 결정을 하는데. 근데 지금 실태를 보면 우리 과세원의 실태를 보면 어떠냐면 내가 부지런히 모았는데 임대료 받은 금액의 15%밖에 안 된다. 내가 모은 경비가. 그러면 나중에 85%가 소득인데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근데 정부가 표준을 정해줬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거기 보면 네 번째 보세요. 여기 다 임대업에 관한 건데 임대업도 여러 가지 형태잖아요. 네 번째를 보시면 코드 번호가 70104 이렇게 돼 있고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장기 임대 다가구 주택도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는 또 오른쪽으로 쭉 가면 맨 위에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기준 경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 주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이 정도 비율은 빼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령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단순 경비율은 얼마입니까?
59.2. 그러니까 내가 받은 임대료의 59.2는 경비를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경비 주워 모았는데 59.2%가 안 된다 그러면 주워 모을 것도 없어요. 정부에서 빼주는 59.2 빼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단순 경비율 있죠? 아니, 기준 경비율. 그건 얼마예요? 22%확 줄어버렸어요. 22%밖에 안 줘요. 그러면 소득이 얼마 난다는 얘기요? 78%가 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느냐? 차등이 많죠? 어떤 사람은 아까 본 사람이 거의 60% 빼주네. 어떤 사람은 22% 빼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경제학에서 배우셨지만은 이렇게 이제 수입이 막 많이 올라가면 매출이 막 커지면은 커진 것만큼 경비가 꼭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지난해 1억 팔던 사람이 올해 2억 팔았어요. 그러면 경비도 작년에 5천만 원 낸 것이 꼭 1억 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경비는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매출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득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클수록 이득이 더 많지 않느냐, 이득 나는 율이.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단순 경비율이고 얼마가 기준 경비율이냐면 2,4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1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하는 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고 2,400만 원이 초과된 사람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2,400만 원 이하짜리는 단순 경비율 적용하면 훨씬 좋아요. 60% 경비 어디서 못 얻어보더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 들어간 돈이 많잖아요. 심지어 자동차세, 뭐 보험료 이런 게 다 인정해 주니까. 이제 그런 분이 있고. 그래서 한때 말이죠. 한때 외제차가 많은 것이 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외제차 비싸게 사오니까 아까 감가상각비도 크고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자동차세도 높은 게 다 비용으로 털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요. 의사들이 특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 조사를 내가 대신 받았는데 그 조사 나온 사람이 의사 당신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데 무슨 외제차에 필요냐 이렇게 시비를 한때 했어요. 그래서 다 인정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이제 과세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각 작가 이렇게 해보면 돼요. 그래서 경비를 많이 주워 모았더니 나는 이보다 더 나온다 경비가. 그러면 장부에 올려서 경비 더 나온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저런 게 있을 거예요. 임대료 많이 떼먹은 사람들 많이 있죠. 임대료 떼먹은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이제 오피스텔 하나 뭐 이렇게 임대했는데 지금 뭐 3년간 안 준 사람이 있어요. 보증금도 다 까먹었는데. 제가 저 못난 사람이죠. 그래서 만나서 왜 이렇게 안 주냐 달라면 와서 또 조금은 또 그래 또 믿고 하다가 3년 몇 개월 지금 못 받았어. 보증금 다 까먹어 버려.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것도 못 받은 것이 확실할 때는 또 비용으로 빼줘요. 그걸 대손이라고, 대손. 소송비까지 다 빼줍니까? 아, 그렇죠. 못 받은 거.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보니까 집도 없고 거들라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더라.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비용 다 털어버려도 봐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저렇게 잘 활용하면 괜한 세금 많이 안 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 보니까 대부분 큰 빌딩이 아니고 그래서 되게 그런데 큰 빌딩 같은 데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맨날 결손 나고 그래요. 큰 빌딩들요. 이 일대 거의 다 결손 나더라고요. 제가 결산해서. 예. 소득세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2페이지로 돌아와서, 다시 2페이지.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임대가 아니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하는 게 있다. 비과세라고 그랬죠. 비과세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 하나만 가진 사람, 1세대 1주택. 이건 과세 안 합니다. 다만 한나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그러니까 요전에 얘기다시피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9억 원어치는 빼주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런 얘기 1주택인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을 거기다 소비했는데 주택수 계산하는 데다 많은 소비를 했잖아요. 우리가 며칠 동안. 그러니까 가령 요것은 우리가 임대하는 거다 하면 아까 주택수에서 빼준다고 그랬죠. 그런 걸 빼고 1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은 과세를 아예 안 한다. 9억 미만은 뭐 계산해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과세 금액이라고 두 번째 비과세 금액.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과세 안 한다. 근데 이것도 금년 세법 개정할 때 1천만 원까지만 빼주자고 또 논의가 됐어요, 국회에서. 근데 당분간은 좀 2천만 원까지 빼주자 해서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얼마 안 가면 또 이것도 줄여서 2천만 원만 빼줄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2천만 원까지는 빼준다. 그 다음에 그러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월세로 기준해서 2천만 원 아닙니까? 근데 나는 보증금으로만 받았다. 월세 안 받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을 합니다. 보증금으로 5억 받았다. 나는 월세는 안 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 어떻게 계산할 거냐? 보증금에 대한 이자로 치면 얼마가 나올 거냐, 1년에. 그걸 수입금액으로 봐요. 지금 현재 얼마로 보느냐 하면 거기 안 써졌죠? 현재 1.6% 봅니다. 1.6%. 1.6. 그러니까 보증금 상당히 받아도 얼마 안 나왔나요? 10억 받았으면 얼마입니까? 1.6이면? 1년에? 1,6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2천만 원 이하죠. 그 세금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증금을 환산해서 한다. 이것도 과거에는 꽤 이자율이 높았는데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이것도 내려줘서 지금 1.6%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가구 주택, 방금 얘기다시피 보증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자 상당액으로 계산해서 빼주는데 거기 저 작은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게 조그마한 집이죠.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2주택이야. 그런 게 2개밖에 안 된다. 2개 이하다. 그리고 기준 시가가 3억 원도 안 된다. 이런 소형 주택은 여기서 1세대 1주택 과세하는데 이게 주택수에서 빼줘야 돼. 이게 작은 거, 요거 이렇게 작은 것은 가지고 있어도 빼줘요.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고. 그 다음에는 또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것은 빼준다. 주택수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빼준다. 그런 것이 이제 이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갑시다. 요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전부를 주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일부는 가게고 일부는 내가 살고 이렇게 한다. 그런 것들 많이 있죠. 특히 단독주택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등식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택하고 사업용하고 비교해서 메뉴해 보세요. 3페이지 메뉴해 보세요. 주택하고 사업용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커요? 그 공식을 보면 주택이 더 크죠. 주택이 더 클 때는 그 가게도 과세 안 하고 주택으로 봐줘서 다 빼줘요. 면적으로는요. 전부 주택으로 봐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주택하고 사업용하고 주택하고 가게하고 비교해서 가게가 더 크다. 아까 어떤 분도 물어보더라고. 가게 쪽이 면적이 더 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건 다 또 가게로 봐줍니까? 그때는 따로따로. 아무리 주택은 작아도 주택은 빼주고 가게 쪽만 과세하고. 근데 똑같다, 평수가. 그럴 수도 있죠? 특히 1층, 2층 이런 건 다 똑같죠? 1층은 가게고 2층은 내가 산다. 평수가 똑같다. 그럴 때도 역시 1층은 과세, 즉 가게는 과세하고 위에 사는 것은 과세를 안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다 똑같은데 다만 예외가 있는 것은
가계가 더 클 때는 전부 가계로 보는 게 아니고 주택은 빼주고 가계만 본다. 이제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3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소형주택. 여기 보면은 이제 3호 이상, 세 채 이상. 그런데 이게 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된 게 다가구요. 다가구 몇 채로 볼 거냐. 아까 원칙이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한 채로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새는 다가구도 다세대처럼 각각 구분 등기할 수 있도록 요새는 다 해주더라고요. 구분 등기가 되면 등기된 수대로 주택수로 봐요. 5개로 쪼개졌다 하면 5세대로 봐요. 안 쪼개진 것만 1주택으로 봐요. 1주택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은 쪼개는 사람이 유리할 때도 있고 안 쪼개는 거 유리할 사람도 있고 지금 그렇죠. 지하 뭐 1층, 2층, 3층은 이렇게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쪼개질 때 어떻게 쪼개든지 간에 구분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 기준으로. 등기는 안 되는데 한 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기가 되어 있어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24평. 기준시가로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4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 이런 것은 빼준다. 근데 빼준데 아까는 비과세였죠. 비과세는 통째로 다 빼주는 게 비과세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통째로 빼주는 게 아니고, 얼마 빼줘요? 100분의 30 빼준다. 이 요건에 해당되면 100분의 30. 그나마 19년 12월 31일까지만 이게 유효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런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렇게 봐가면서 또 연장 많이 해줍니다. 근데 하여튼 1차는 19년까지만 이렇게 연장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 사업 금액하고는 관계 없나요? 예. 소액만 해당. 예, 소형주택. 예. 아니 다주택 가금액도 상관없어요? 수입금하고는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아까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에 관한 거. 사실은 이 소득세법이 굉장히 방대해요. 조문수도 많고 한데 여러분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거 이 정도일 거다 해서 내가 요것만 지금 뽑아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네? 실제로 사는 동안 임대를 했어야만 안 되는 거야. 예, 임대 조건이죠.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3년 임대하고 5년 안 공사하고 있었다. 그러면 되게 추징을 하죠. 나중에. 그 안 지키면 지나간 거 세금 내라 이렇게 추징을 하죠. 요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인정 안 되죠. 요거 다 충족돼야 돼요. 예, 요건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또 문제가 많은 것들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이건 별지입니다. 전에 나눠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오피스텔, 이거 나중에 복사해서 드릴게요. 오피스텔은 하도 이게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어떤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신문에 이 오피스텔 얘기를 한번 쓴 일이 있어요. 이러한 맹점을 가지고 있다, 오피스텔이라는 게.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주택도 아니고 가게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으로 쓰는 사람들은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느냐면 주택으로 쓰면 아까 주택 수에 따라서 지금 세금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것도 1주택으로 들어가 버려요. 가령 내가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오피스텔 하나 빌려준 거 있어요. 그게 2주택이에요. 그럼 2주택 세금 엄청나게 매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 같으면 내가 조절을 하는데 이거 임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이 빌려 쓰는 사람이 뭘로 쓰느냐. 거기서 살림하면 그 주택으로 봐버리고 살림 안 하고 사무실로 쓰면 주택으로 안 보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빨리 나가라고 해야 돼요. 팔라고 계산하면 빨리 나가라고 해야 돼요. 만일에 거기서 살림하고 있는 사람 두었다가는
주택수에 들어가가지고 혼쭐 난다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오피스텔을 살 때 주택으로 사느냐, 다른 걸로 사느냐, 이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 때는 그 건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달라고 그러죠. 건물가액 1억 치고 부가가치세 1,000만 1억 천 달라고 그러죠. 내가 살 때 부가가치세 준 거, 요것을 내가 사업용으로 쓸 때는 다시 되돌려 받아줄 수가 있어요. 정부로부터. 자기가 낼 세금에서 공제하거나 아니면 공제할 것이 없으면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데 주택으로 보면 그걸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거 되돌려 받으려고 사업용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불리한 거 있으니까 주택으로 바꿨다가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 때부터 잘 뭐든지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따지지 말고 양쪽을 다 따져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임차해서 빌려서 사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판명이 돼요. 이런 불합리한 세법이 있단 말이죠.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피스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오피스텔이 꽤 고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초에 살 때부터 나는 이거 주택이다. 또 부가가치세 내는 과세사업자로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돌려받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낸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본래 내가 면세사업지만은 나는 면세를 안 하겠다 하면 면세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면세를 안 하고 포기할 테니까 그 부가가치세 낸 거 되돌려 달라. 그럴 수가 있어요. 포기를. 근데 한번 포기하면 3년 내에는 다시 면세로 또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꽤 복잡합니다. 이 부가가치세 문제가 꽤 복잡해요. 그래서 건물이 좀 자식이 한쪽 거기서 살림도 하고 거기서 사무실을 이렇게 사용할지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은 이제 사실 판단 문제니까 어느 쪽이냐 하는 건데, 실제 내가 그런 사람 조사를 받아보니까 현장을 조사를 와요. 와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막 해가지고 뭐 빨래도 널려 있고 하던데 이거 주택 아니야 이런 수도 있고, 가보니까 뭐 사무실인데 뭐 주택이냐 이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서 만일에 거기서 살림을 한다면 주택으로 보기가 쉬워요. 사무실이 있어도. 사무실하고 이 반을 쪽에서 한쪽에는 그 살림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러면 또 이거 반반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살림을 하면 주택으로 볼 거예요. 살림을. 그러면 이제 아까 주택으로 보면 불리한 게 주택수 계산해서 불리하죠. 근데 또 이쪽으로 돌리면 또 부가가치 내고 해야 되죠. 과세사업으로 돌리면. 이런 것을 다 양쪽을 다 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버리면 그렇죠. 그건 당연히 해결되죠. 그렇게 하면. 세가 발생이 되니까 예.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버리고 네. 그러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항시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내다보고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오피스텔을 처음에 등록할 때 주택으로 등록하고 이제 사업자로 등록이 핑계지 않습니까? 취등록세로 낮게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가구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그 오피스텔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은 일가구 2주택에서 빠지는 그러기는 하겠죠. 아까 그건 주택수 계산에서 거기에 해당돼서 빠져나간 건 별도 문제니까 과세로 볼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항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세금에 관한 판단할 때는 꼭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그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동시에. 여러분 아시는 시랍 신화에 보면 말이에요. 시랍 신화. 시랍에 신화가 많죠. 야누스라는 신이 있어요. 야누스. 그 야누스 신은 다른 신하고 다른 게 뭐냐면 눈이 4개가 있어요. 우리는 앞에, 모든 동물은 앞에 2개만 있는데 그 야누스 신은 뒤에도 2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서서 앞뒤를 다 동시에 보니까. 그래서 제우스 신이 이 야누스 신을 뭘 시켰겠어요? 문지기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뒤로 돌 것도 없이. 그러면 뒤에 놈이 여기서 와서 칼로 찌르죠. 뭐 동시에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JANO 이렇게 쓰죠. 그 야누스 이름이에요. 그 야누스. 그 1월은 왜 그러냐면 지나간 해도 돌아보고 돌아올 해도 동시에 본다. 그래서 야누스 이름을 따서 1월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금 문제 판단할 때도 이쪽 저쪽을 다 보고 동시에 판단해야 됩니다. 예. 양도 차익은 어떻게 예. 되나요? 양도 차익. 예. 그것도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대주주만. 대주주만. 그리고 상장 안 되는 회사는 대주주 아니라도 내야 되고, 상장 회사는 대주주만. 예. 보통 그 상장돼 있는 주식 거래하면서 양도소 그 주식 양도 차익이 커도 되고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내야죠. 근데 문제는 대주주 아니면 안 내도 돼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대주주인데, 과거에는 그러면 누가 대주주였느냐?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에 3% 이상 가져야 그 대주주라고 했어요. 3%. 근데 그걸 또 1%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1%만 해도 대주주에 해당돼가지고 주식 팔아도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강화됩니다. 네. 16년에 했어요? 네. 16년에 매도. 그럼 16년이면 17년, 1년밖에 안 됐는데? 아까 이제 만약에 10년 후에 매도할 때. 아, 장기보유공제? 장기보유공제는 원칙으로는 해주는데, 요전에 배운 것 중에 어떤 것은 등록 안 하면 장기보유공제 안 해주겠다는 게 한 대목이 있었어요. 근데 찾아봐야 알아요. 아니 임대신고 안 하고 그냥 보조 안 하고 10년이니까 매도. 아, 그럼 저 당연히 해줘요. 예. 장기보유공제하고는 별 문제 해줘요. 예. 예. 2017년 전이니까 8월 2일 전이니까. 예, 예. 내일입니까? 내일, 아니, 요 다음에. 요 다음 주에 또 누구 세무공무원이 와서 상담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물어보시고, 오늘을 저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담. 그러니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